올 초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봉사 겸 선교 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건데요. 저는 사실 교회 다니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깊은 친구래 가지고 그런데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 생일 선물이라고 캄보디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시골 마을이 캄보디아에서 진짜 잘 못 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이걸 물어봤죠.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버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이제 세속적이라서 그랬는지 선교사님의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5,000원도 안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도시에서는 그래도 대학 나오면 월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여기 시골 생활을 정리를 하고 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아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농민들이 훨씬 더 사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촌향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한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요, 이제 프놈펜이라는 지역이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프놈펜은 부자들이 그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주변 땅들은 캄보디아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놈펜으로 가면 돈을 번다, 이런 게 돌면서 대대로 물려받았던 뭐 돈이나 밭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하려면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뭐 얼마 팔아가지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프놈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된 거죠. 아, 이제 소득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 돈을 모아서 프놈펜 외곽의 땅을 다시 사면 그 전보다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앞으로 행복만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그 도시로 간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땅을 다시 사지 않고 오토바이를 사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하려면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도시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점차 이제 SNS, 스마트폰, 그런 현대문물들이 확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걸 누가 썼냐면 공무원들, 캄보디아는 공무원들이 진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 손에 이제 그런 게 들려 있었죠. 그리고 경찰들이 권력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처럼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권력의 상징처럼 되고,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것보다, 땅 얼마 안 하니까 다시 사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물건, 오토바이를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브랜드 옷을 사고, 캄보디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 브랜드 입고 다녀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프놈펜의 상가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쓴 돈 때문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프놈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 땅값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10년간,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이 나온 게 언제였죠? 2008년인가요? 그로부터 거의 15년, 20년이 흘렀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곽의 땅이, 내가 거들떠도 안 보던 땅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도저히 살 수조차 없는 가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외곽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내가 농사를 먹고 사는 걸로 지으니까 먹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도시 안에 빈민들은, 그렇게 빈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호단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입에 파리가 붙은 막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가난한 빈민을 촬영하려고 그 선교사님이 있는 시골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평균 소득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빈민이 시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골에는 그런 빈민이 없다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땅이 작고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 빈민들은
땅조차도 자본에 빼앗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땅을 팔아서 뭘 샀어요? 소비재를 샀어요. 그리고 또 땅을 팔고 나중에는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소비재로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전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갖고 있던 땅은 이제 모두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게 뭐였냐? 스스로 목을 조인 거예요. 그들이 쓰는 돈들이 그들이 팔아버린 땅값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프놈펜 외곽도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수십 배가 오른 거죠.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캄보디아 얘기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소비재를 사면서 힐링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면서, 집안의 땅을 내가 다시 사면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옳을까요? 물건을 사면서 힐링이 아니라 원래는 자산을 사면서 힐링을 느끼고 물건을 사면서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물건을 사면서 힐링이 되고 자산을 사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기업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고 그 생긴 돈으로 뭐 해요? 자산을 늘려요. 소비재를 팔았던 대표적인 기업 어디죠?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님은 뭘 샀을까요? 김소희 대표님 기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건물 사신 거. 옷을 판 돈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팔아가지고 소비재를 삽니다. 왜냐면 소비재를 향해서 가는 길, 소비재로 가는 길은 엄청난 프로모션과 광고와 CF와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산을 사는 길은요, 완전 반대예요. 엄청난 협상과 정보의 비대칭과 불편한 사람들, 변호사, 계약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거 다 세팅해가지고 편안하게 사인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건 자산을 가장한 소비재예요. 누군가가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팔 때, 그때 말고는 그 자산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져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땅을 뺏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민지에서 황금을 장난감과 바꾸던 사람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랑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재테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니까 와, 생각이 완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포르쉐를 살까요? 아니면 1억짜리 어떤 투자를 할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주변에 부자들 보면 포르쉐 사던데? 맞죠? 사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불편한 사실을 얘기 드릴게요. 그들은요, 투자해 놓은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포르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그 정도 벌었으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도 계속해서 뭔가를 할까? 한 남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는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자녀가 몇 명이냐면, 뭐 한 명 있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한 명 있는 가족도 많으니까. 육아를 봐주는 장모님도 없고, 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없고, 고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엄마는요, 집에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 빨래, 그 다음에 고장난 것들 고치는 거, 이런 모든 거를 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 만나면. 나는 육아적 자유를 이뤘어. 나는 살림적 자유를 이뤘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아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모든 것들을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직원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걸 전부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하 단수를 높이게 되면 기하 단수를 내리게 되면인가요? 조금만 돌려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기하 단수를 올리게 되면은 적은 힘으로 더 큰 것들을 굴릴 수 있게 되잖아요.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효율 일을 내가 하고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가르쳐서 아래 사람에게 시키거나 아니면 고용을 해서 시키거나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고효율적인 삶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죠? 레버리지의 결과로 저는 어느 순간 빠른 속도의 성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는 우리 회사의 비품을 관리하거나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을 관리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밑에 이제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20명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20명의 마음이 여기 있는 이 엄마의 마음과 다를까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경제적 어떤 성장을 이뤘다면 적어도 그 팀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히 저 혼자 일할 때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썼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의 무게감을 되게 느끼게 된 거죠. 두 번째로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한가, 이게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는 이유로 이것이 떨어져요. 난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장난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삼국지에 보면은 낙불사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선 있잖아요. 유비의 아들, 아두로 유명한 그 백만 조조군을 뚫고 구해왔던 아두, 유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선이 나중에 유비가 죽고 강유가 북벌을 하다가 패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황호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그 환관은 이제 안 쳐들어온다 그러고 강유는 쳐들어온다 그랬어. 근데 환관 말을 믿고 뭐 그러다가 그랬다는데 그 패배하고 촉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등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 낙불사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문열 삼국지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나라에서 이 유선을 초대를 합니다. 파티에.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본 거예요. 막 술을 먹으면서. 그랬더니까 유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낙일해서 너무 즐거워서 촉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유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이 아주 안락하게 살다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유선의 아들 유심은 어떻게 할아버지의 총나라를 항복을 하고 바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자결했다는 거예요. 자결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내가 성공하는 방식이 나 혼자 성공. 1번 혼자 성공이면은 경제적 자유 하던 말든 상관없어. 근데 고용을 통해서 벌어서 이걸로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근데 아직 이 밑에 친구들은 가고자 함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 옵션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아영 교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원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가 있고 뭐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고 뭐 인정의 욕구였나요? 사회적 욕구가 있고 뭐 맨 위에 5단계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책의 구절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6단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6단계 욕구는 이 욕구 이론의 창시자인 매슬로우가 죽기 전에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 자아 초월적 욕구,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자아 초월적 욕구라는 건 내가 어떤 자아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쩌면은 영성적으로 그런 확장을 시도하고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6단계 욕구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 욕구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 5단계 이상의 욕구, 그러니까 초월적 자아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냐면 성장 욕구라 그래요. 성장 욕구.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생리적 욕구, 뭐 안전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핍의 욕구라고 한대요. 결핍의 욕구와 성장 욕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핍의 욕구는 채워지면 끝. 이거는 채울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물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기울기가 급감하는 구간이. 그죠? 근데 이 성장 욕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그런 초월적 자아의 욕구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아래 단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행복일 줄 알았어요. 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복이란 뭘까? 행복이란, 여기가 여기 불행이라고 할게요.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행복한 건 편안함인가? 불행은 불편함, 힘듦, 이건 쉬움,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자고 먹고 이런 거예요. 불편함이나 힘듦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힘듦이에요. 육체적 힘듦.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마음껏 잘 수 있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냥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계속 쉬지 않고 해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뭐였냐면 저의 어떤 수강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길지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쉬었냐면 2달을 쉬었어요. 2달. 별로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2달 동안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쇼핑도 했고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쇼핑하게 되면 거짓 자존감이 생긴다고. 난 거짓 자존감이라도 필요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었죠. 그냥 쉴 수 있는 만큼 다 쉬었어요. 갈 수 있는 곳 다 가고. 그리고 저는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2달을 살았습니다. 왜? 자존감 회복이 안 되니까. 편안함이 있었고, 쉬움이 있었고, 육체적 안락함이 모두 다 있었어요. 그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를 그 일로 깨달았어요. 반대편으로 지금은 안 나간 친구들, 나가지 않은, 퇴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제로부터 재건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 몇 명 안 될지도 몰라요. 예, 옛날에 막 백 몇만 채널 됐던 180만 뭐 이렇게 됐던 때랑은 다르죠. 그 이후에도 처음으로 뭐 유튜브 관련된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유퀴즈 나오고 뭐 이것저것에서 막 출연 요청 들어오고 이러던 때랑 달라요. 지금은 파티가 끝난 다음 다시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죠. 불편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고돼요. 그럼 여기에 불행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때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힘들지만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 경제적 편안함, 쉬움, 육체적으로 자고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 내가 모바일 게임 하고 싶으면 모바일 게임 하고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보고 그런 정신적 마취제를 내 마음껏 쓸 수 있음, 맨날 치킨 먹고 게임하고 뭐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지금 나이에 살아봤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생각, 그거를 그 진하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효용감, 맞나요?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했던 거고, 저는 다시 제 동료들과 유튜브 채널을 하나하나 바닥부터 재건하고 그거가 연결된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 자체,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있는 이유기도 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할 때 제가 행복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 돈만을 목표로.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그렇지만 저 누구보다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으로 그 아래 단계의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도 행복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쌓이다가 제가 망하게 됐었죠. 저 얼마 전에 사업을 접었거든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요,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가게가 딱 완성됐을 때, 온라인은 이제 뭘까요? 이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뷰트랩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씩 사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허가 찾아와요. 이 순간이 옵니다. 이때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딱 갈리게 되죠.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렸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지나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책임을 질 곳을, 책임 소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제일 만만한 거, 눈앞에 딱 보이는 거, 바로 디자인이죠. 홈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스튜디오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실장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신경을 세워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가게가 어떻고, 처음에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 근데 손님이 아직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인테리어 하자만 계속 잡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면 웹 디자이너, 이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이거 디자인이 어쩌고, 이거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그런 걸 아주 잘 찾아내고 그 사람을 탁탁 해서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역할만 하던 사람,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거든요. 똑똑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언쟁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력도 좋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비벼서 잘 벗어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직장 내에서 필요하던 미덕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처음 오픈하고 나서의 공허함, 잘 되는 사람은 그 공허함과 갑자기 그 추워지는 느낌, 그 안에서도 돌파구를 어떻게든 찾아요. 피드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피드백이 하나도 없이 진짜 그 뭔가 알 수 없는 단단한 벽 같은 걸로 막혀있는 그곳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저도 그게 부서지기 전까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망하기 전에 다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어떤 직원이 잘못해도 그 직원을 뽑은 내가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직원이 분리수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럼 그거 벌금 날라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회사 차 끌고 미팅 보냈는데 이 친구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딱지 날라왔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직원을 탓하면 어쩔 거예요? 애 앞에 세워놓고 따다다다 조지면 어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그만두면 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부가세랑 밀린 세금은 누구 쫓아가나요? 만약에 이 친구 월급 안 주면 그 월급에 대한 거, 결국에 줘야 되는 거, 그거 누구 쫓아가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쫓아가요. 미수금 쌓이면 누구 잘못이에요? 처음에 그 상대들을 제가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였냐면 미수금을 쌓아가면서 매출을 늘리거나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 탓을 하고 싶지만 창업을 한 이상 모든 원인은 나예요. 업계 관행이라서 미수를 쌓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업계 관행을 깨려는 시도를 안 한 건 누구예요? 그것도 나였던 거예요. 업계 관행을 따르는 선택을 한 건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모든 책임이 창업을 한 사람을 쫓아옵니다. 회사 생활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아니면 어떤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계속 쫓아와요. 장사가 안 되면요.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독 안에 든 쥐예요. 이 독 안에다가 나라는 쥐를 풀어놓고 책임감이라는 물을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책임감이 나를 잡아먹어요. 거기에 꼴깍꼴깍.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잡아먹는 귀신이 됩니다.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 이것과 내가 완벽해지는 것,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충고하고 이런 거 엄청 쉬운 일입니다. 사업을 하면요, 문제가 여기 터지고 이거 막으면은 여기서 터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마다 직원을 탓하면 결국엔 직원들 다 떠나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느껴지는 무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처음부터 무게를 감당할 생각을,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직원을 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에요. 그때는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장사 안 되면 나가죠. 남이에요. 남으로 바뀌는 것이 금방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같이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저도 첫 사업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쉽게 들뜨게 되죠. 와, 나 이제 사업하는 것 같아. 이 공간을 내가 만들었고 나 혼자 쓰는 느낌이야. 주변에도 막 얘기하죠. 저도 페이스북에 사진 많이 올렸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막 조언하기 시작해요. 너 사업하지? 그럼 돈 아끼면 안 된다. 주변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제 막 조언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야, 그거 하느니 이거 한다. 요즘에 노트북은 맥 해야지. 사업하면요, 이거를 처음 봐요. 바로 비용 처리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용 처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돼요. 직장인이었다가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그거 그냥 돈 쓰는 거예요. 버는 게 있어야 세제 혜택이 있지. 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세제 혜택이 필요가 없죠. 근데 처음 사업 시작하면, 특히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가들은 돈을 먼저 쓰고 세금을 낸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비용 처리만 하면은 그 비용 처리가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특별한 거 있는 척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하면은 다 토해내요. 그러다 보면 아직 번 것도 없는데 다시 일어서기 힘들 만큼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처음에 무리해가지고 130, 140을 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 장사 하루 이틀. 장사 하루 이틀 하냐고. 아니야.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해야 돼. 못해도 5년은 해야 돼요. 만약에 잘 되려면. 그러면 내가 130씩 쏟아부으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님들은 계속 실망해. 처음에 왔을 때는 와,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정신 차리면서 점점 낮춰가죠. 낮춰가. 서비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막 해가지고, 야, 이익 안 봐도 돼.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지. 막 하면서 막 쏟아붓는다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보다 이거 낫잖아. 나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캐파 안에서 하려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고려를 처음에 안 한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독 안에다가 쥐를 넣고 거기다 책임감이라는 물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물이 조금만 차게 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돼요. 야구에서 진짜 인정받는 거 3할 타자. 3할 타자도 70%는 헛스윙이에요. 대기업은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나오는 신제품도 대부분이 망합니다. 농심에서 나온 라면 중에 살아남은 거 뭐 있어요? 지금 농심은 다시는 신라면 같은 걸 못 만들 수 있어요. 신라면급의 라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거 시도하는데 돈이 안 들까요? 엄청 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뭔지 알아요? 농심은 그 규모로 계속 시도하고 연구하고 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규모에서 망하지 않는 사이즈의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도전하세요? 나는 내가 망하지 않을 사이즈로 하거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걸 하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사업은 항상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손정희가 마인 회장을 만났을 때 200억 그냥 쏠 때 그냥 화끈하게 쏠 줄 알아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넌 찐 부자들을 못 봐서 그래. 아니, 나도 손정희급이면 앉은 자리에서 200억 그냥 쏠 수 있지. 손정희가 200억 없어진다 그래서 어디 한강 가요? 아니라는 거야. 손정희한테 200억이 나한테 200만 원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앉은 자리에서 10분 들고 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내가 할 수 있는 첫 사업의 금액이다. 인생 한 방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인생 한 방이다. 한 방 터지면 인생 역전하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터져가지고 인생 역전했잖아요. 근데 그 한 방을 치기 위해서 내가 그 한 방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방, 인생 한 방이다고 한 방 쳤는데 그 한 방에 안 터지면 어쩔 거야.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맞게 들어가면 잽에도 다운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최대 리스크에다 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하루에 2시간만 도와줘라,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도와줘라. 그럼 나한테 있는 그 자산은 뭐예요? 나 하루에 1시간이야. 그러면 그 하루에 1시간 가지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그냥 투자한다. 유튜브 망한다고 내가 망해요? 아니면 내가 10분 듣고 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30만 원이라 그러는데 내가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그 30만 원을 광고에다가 넣는다. 이 금액 없어진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매체를 진짜 카운터로 잽 들어가는 것처럼 매체를 잘 타고 들어가거나 콘텐츠 그 바이럴 아다리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KO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바이럴 아다리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예를 들어 모자 장사를 해. 모자 가지고 바이럴 터졌던 사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KO 터지는 거예요. 수익이 퀀텀 점프합니다. 아니면 진짜로 매달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50만 원어치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시도한다? 아니면 신제품을 시도한다? 아니면 뭔가를 한다? 다 마찬가지죠. 터지면 대박이에요. 50만 원 내가 까먹는다고 내 삶의 수준이 확 떨어져요? 50만 원 내가 까먹는다고 내 삶의 수준이 확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오마카세 가고 뭐 와인 사 먹고 그 50만 원 금방 하룻밤에도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가 스윙을 하려고 그 50만 원을 쓰면 그 걸린 50만 원이 카운터로 들어갔을 때 삶의 질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도하는 사이즈 또 바꾸면 돼요. 3만 원짜리 게임 했던 것이 30만 원짜리 게임 되고, 30만 원짜리 게임이 300만 원 되고, 50만 원짜리 게임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가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씩 때려받는 거 바로 사인하고, 이거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승부사여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이 없어도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있을 땐 모르지. 발 뻗고 잘 수 있는 돈, 앉은 자리에서 쏠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써서 시도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반대로 누구 보는 눈 때문에 가오죠. 가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최대 자금을 끌어들였어. 나는 한 30억짜리 해야지 가오가 살겠어. 30억짜리 장사해야겠어. 30억을 쫙 끌어모았어요. 막 그 브랜드 광고하고 막 난리 났어. 모델 쓰고. 보기에는 좋죠. 근데 이 돈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 한강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 하면서 30억짜리 사업을 확 땡긴 다음에 그 다음 행보들이 다 짠 행보되다가 점점 천천히 망해가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면서 이게 망하게 되는. 여유롭게 내가 책임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판단도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한 번 실패해도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 그러면 망해가게 되는 그 특징은 뭐예요? 막 호탕하고 승부사인 척 하는데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하는 승부사. 만약에 지금 다니는 회사나 가게 사장님이 그렇다면은 거의 빨리 그만둬야 돼요. 금방 망할 겁니다. 망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습관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실수들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고 싶다면요, 이 개념을 그냥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산 방식이랑 다르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렇다면 경제학 배우면은 거의 첫 장에 이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가지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딱 선택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내가 가지 않은 길, A안, B안이 있으면 투자안이 있는데 A안을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B안의 수익률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왜 이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 될까요? 제가 유튜브로 이제 돈 버는 법 컨텐츠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거 한다는 걸.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유튜브 하면 어때? 쇼핑몰 하면 어때? 아이템 이거는 어때? 뭐 어때? 이거 어때?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해도 잘 될까 싶어서 물어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 것, IT 유튜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기회비용이죠. 본인이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왜? 기회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 달라요.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건 노트북이나 공기청정기처럼 최고의 가성비템이 딱 정해져서 완전히 눈에 보이는 딱딱한 뭔가 고체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똥 퍼가지고도 갑부되고요, 누구는 스마트폰 만들어도 그지가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노답인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노답인 거, 아예 답이 없는 거, 이걸 해봤자 돈이 안 벌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유튜브,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유튜브 하면 어때? 이걸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유튜브 할 시간에 편의점 알바하면 더 많이 번다. 가상의 기회비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참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그건 돈도 안 줘요. 네이버 블로그는요, 그거 할 시간에 알바하면 더 많이 번다. 맞죠? 그 사람이 아는 세계에서는 참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A안, B안을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만들 건지 IT 리뷰를 할 건지 편의점 알바를 할 건지 따지다가 이거는 시간당 수익이 안 나와. 그럼 시작을 안 해요. 그거 안 하면 어쩔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전제가 존재합니다. A안, B안 다 수익률이 존재할 때 얘기죠. 만약에 A안, B안 다 수익률이 있고 A안을 선택해서 B안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그게 기회비용인 거죠. 그 뭐예요?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 없으면 기회비용도 없어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돈을 기준에 두고 있지 않은 분들, 아니면 돈을 기준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분들은 물어보기만 하고 아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기회비용 때문에 그 선택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누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안 하면 뭘 할까요? 집에 누워있다가 자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뭐든지 선택을 해야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시간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심지어 가상의 뭔가의 기회비용을 따져요. 가상의 뭔가. 편의점 알바는 그나마 양반이야. 왜? 편의점 알바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 진짜 똑똑한 무언가가 존재할 것만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상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릴까봐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인터뷰를 해봤거든. 인터뷰라는 게 출연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를 하려는 제가 학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그동안 유튜브를 안 했나요? 유튜브 말고 정말 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딱 정해진 정답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찾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튜브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거 발견하면 안 하면 되지. 세상에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돈 벌기의 완전 초보 단계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똑한 척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A안, B안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기회비용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B안의 수익률도 모르고 A안의 수익률도 몰라. 지금까지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하던 분들은 그거 안 하고 유튜브를 하던 블로그를 하던 아니면 뭐 진짜 이제는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제휴 마케팅 이런 걸 하던 세 가지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든 기회비용 안 따지고 시작해보면은 돈이 됩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A안, B안에 대해서 수익률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그때 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투입하는 노동력, 또 자본 대비 수익률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물어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실은 그게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회비용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많이 남았나요? 시간이 느리게 가나요?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2023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4년 반 전에 올렸어요. 거의 5년 전에 올렸죠. 저는 그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들이 말하는 거 돈이 안 돼. 블로그 하는 거 돈이 안 돼. 유튜브 하는 거 돈이 안 돼. 스마트 스토어 거짓말이야. 안 돼. 돈이 안 돼. 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한 거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게 있나요? 그때 영상을 봤던 분들이랑 저랑 다른 게 있나요? 똑같아요. 제가 뭐 저 똑똑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엄청 좋은 대학 나왔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뭐 저 새끼 옆에서 끄떡끄떡거리고 저는 그냥 그걸 계속한 거밖에 없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기회비용을 까먹는 겁니다. 사실 저보다 돈 더 번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한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엄청나게 많죠. 유튜브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아무데나 쳐보면 돈 버는 방법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시대예요.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 완벽한 최고의 방법, 만점짜리 방법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유튜브가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달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거를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돈 버는 거랑 관련된 짓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돈을 못 버는 이유예요. 시간은 쭉 흐릅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면 어제랑 오늘 똑같은 거 같죠? 그것도 시간 없어진 거예요. 사지도 못할 비싼 차들, 그거에 대해서 견적 알아보고 월별 할인 검색해보고 딜러한테 견적 넣어보고 뭐 보고 리뷰 보고,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버는 방법을 지금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일단 작은 미미한 돈을 딱 벌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 다음에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좋다 나쁘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준점이라는 게 없으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있어요? 저 키가 커요? 작아요? 몰라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기준점을 찍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돈 버는 시작의 기준점이 될 거고, 이 발을 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도도 나오게 되는 거고. TV를 끄고, 이거 유튜브도 여러분 빨리 끄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아보고만 있는 그 돈 버는 방법을 바로 시작하세요. 만약에 돈 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돈 버는 방식을 실행해 보세요. 제 거에 와가지고 너가 틀리고 저 사람 맞았니 이거 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의 것을 시작을 해보세요. 예. 디딜 수 있을 때 첫 발을 디뎌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나오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입학할 때까지 연봉 2억씩 계속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최소 30억에서 크게는 1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생기죠. 공부 잘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빠졌었어요.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면서 대학이 필요 없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아 자체, 아이를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남자가 일을 한다면 아내의 노동적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인류대학 외에 인서울에 우리가 그냥 이름 아는 대학 있잖아요. 그런 대학만 나와도 10억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 거점 대학만 나와도 실제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 거점 대학 갈 실력이면 그냥 대학 안 가고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에게 진짜로 공부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졸업장 이거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고용정보원의 자료 기반입니다. 너무 정확한 정보죠.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평균적으로 대학교 졸업하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초임 연봉의 차이를 보면요. 2,450만 원, 고졸 기준으로 2,450만 원이고요. 대학교 나오면 3,2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 경력을 쌓고 학자금 대출도 안 받고 돈까지 벌었을 때 가치를 생각해보면 대학을 안 가는 것이 무조건 더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예,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어떤 분의 조언을 듣게 되면서 이분은 저한테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6번, 7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고용정보원 자료를 통해서 계산하는 건 완전히 덧셈의 세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부의 추월 차선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한국식 해석법을 올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안 봤다면 지금 뜨고 있는 이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돈 버는 방법, 돈 복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꿈이 얼마니? 넌 1,000억입니다. 갭 투자를 1,000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빈손으로 시작해서요. 그러자 잠깐만 앉아봐라 하면서 얘기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표 자금이 얼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억이 거의 다 왔으니까 한 1,000억은 가고 싶어요. 진짜 흑역사인데 건물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건으로 가장 큰 돈을 번 게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건물 투자. 그쵸. 건물 고르는 방법도 있고요. 건물 용지, 그 다음에 접한 도로, 그 다음 건물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시간이 영원한 거 같니? 뭔 소리야?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 명도하고 헐고 짓고 그거를 매각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매각이 지어지자마자 하고 계약하고 잔금 친다고 했을 때 3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물 고르고 거기서 명도하고 다시 헐고 짓고 행정적인 절차 걸쳐서 준공 내고 그 다음 매각하는 것까지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진짜 빠르게 갔을 때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한번 20억 넣으면 한 20억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20억 넣어서 20억 벌었으니까 더블 스코어죠. 수익률 100%예요. 3년에 100%입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이거를 개인으로 가져오잖아요. 세금을 반을 내고 나면 10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9세니까 40세라고 치고 70세까지 명도하고 뭐하고 이걸 내가 직접 계속 하고 다녀. 짓고 뭐시기 뭐하고 다 하고 다녀요. 그럼 30년 남았잖아요, 아직. 그럼 10번 할 수 있습니다. 10억씩 10번 하면 얼마죠? 100억이에요. 100억 더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리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사서 계속 들고 가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많이 벌지 않나요? 근데 딱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건 네가 계속 돈을 벌 때 얘기지. 하나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벌어서 사고 또 벌어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규야, 네 인기가 계속 갈 것 같니? 언제까지 갈 것 같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는데 건물주로 내가 그 사이클을 돌려도 뭐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 찐 부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번 100억은 그냥 대학생도 어느 날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는 않아가지고 더 따져 물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3라운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3라운드? 20살까지 1라운드, 40살까지 2라운드, 60살까지 3라운드라. 20대는 학력 싸움, 40대는 경력 싸움, 60대는 실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전형적인 라임이죠. 학력, 경력, 실력. 그리고 60대부터는 실력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계급장 떼고 붙는 식이고 70살 이후에 4라운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보너스 게임이다. 축구에서 로스타임만 뛰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 40, 60. 좋은 학교를 갔다는 건요. 1라운드 승리예요. 학력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작용합니다. 전 이걸 되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류대학은요. 나오자마자 50억에서 100억 정도 가치가 생깁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창업하니 여전히 깝적거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창업보다 낫다는 거예요. 식당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도 카이스트 나온 친구가 하잖아요. 그럼 IT 밸류를 받습니다. 향수를 팔아도 서울대 출신이 하면 30억 밸류부터 시작해요. 저는 인류대를 안 나왔어요. 단국대를 나왔는데 우리 선배 중에도 잘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장사도 간 사람이 있다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류대학 나온다는 거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석이라고 그랬더니
2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2라운드 얘기 못 들었니? 40살까지는 무조건 인류 회사를 들어가야 돼. 그게 역전하는 방법이야. 세상에는 1라운드에 승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2라운드 입장권도 판다는 거예요. 중간급 학교를 나오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중간급 학교들. 이름을 아는 정도의 학교들은 그래도 1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 중간급 학교를 나오잖아요. 아니면 지거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나 그런 이름이 알려진 대학들을 나오면 인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애매한 학교를 나왔다면 대학원으로 세탁을 하지 마라. 그거 우리 사회에서 잘 안 통한다. 인류 회사에 가서 2라운드를 보내라. 만약에 너가 지거국 개발자야, 지거국 컴공이야, 개발자래도 네이버를 가가지고 10년을 굴르면 네이버 출신 개발자가 되고 카카오 출신 개발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거국 출신이더라도 창업을 하면 좋은 밸류를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출신 디자이너, 쿠팡 출신 마케터가 되면 좋은 밸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라운드가 익을 때까지는 무조건 그 회사에서 1라운드에 모자란 점을 채워야 된다. 너무 빨리 나오면 2라운드가 익기 전에 나오면 그건 2라운드를 포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기준은 뭡니까? 최소한 팀장은 하고 나오는 거다. 가장 최소 단위의 리더를 해보는 정도까지 하게 되면 1라운드 승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학력에 의미가 없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걸 알았으면 또 공부를 잘 안 했겠지만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왜 그렇게 집안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일수록 더 학원을 보내지? 집에 돈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퍼드나 매사추세츠 공대, MIT 졸업연설 들고 사랑하는 일을 쫓아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가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1라운드 승리했기 때문에 열정만 쫓아도 50억에서 100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죠, 사람이. 선생님, 학력이 없어도 훌륭한 기업을 엑시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학력, 경력은 한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세상에 곱셈을 구성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학력 또는 경력, 2번 현금 흐름, 3번 트래픽, 4번 사회적 가치, 5번 성장률. 이걸 다 가지면 진짜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고. 뭐 100억, 200억 내가 갭 투자나 건물 투자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나 해서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부자를 목표로 한다면 이 5가지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레이드를 넘어서는 길이다. 다시 한번 5가지 볼까요? 1번 학력 또는 경력, 2번 현금 흐름, 3번 트래픽, 4번 사회적 가치, 5번 성장률. 이 5가지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어릴 때부터 만들 수 있는 거? 학력이랑 트래픽이잖아요. 현금 흐름이나 트래픽 있는 친구들이 학력이 의미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만약에 학력까지 있었으면은 한 500억, 1000억을 이미 벌었을 거다.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하려면, 진짜 부자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 학력, 현금 흐름, 트래픽, 사회적 가치, 성장률,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졸업하면 24살이죠. 그때 되면 50억, 100억 만든다는 거예요. 비누 만들어요? 비누 만드는 게 혁신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회적 가치를 감동이 올 정도로 밀어붙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걸 만약에 돈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 어설프게 하려면 저게 제일 쉬워 보이는데, 그 바닥에도 그걸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대요. 근데 그 눈높이가 엄청 높다는 거야.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저도 들은 얘기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진짜 좋으면 경력이 없어도, 내가 학력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가치가 제가 100억이란 얘기 했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1년에 100억씩 나와. 그러면 서울대 1년에 한 번씩 졸업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서울대 졸업생 고용해가지고 뭐 C 뭐시기 O 시키면 되니까, 뭐 CEO를 시키든 뭐 CTO를 시키든. 그리고 2라운드에서 뭐라 그랬죠? 2라운드에서 학력이나 경력이니까 경력으로 학력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잘 나온 애들은 열정을 쫓아도 된다는 그런 연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직장 안 가도 돼. 직장은 2라운드야.
1라운드 애매한 친구들이 2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60대까지 가는 3라운드를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월에 1억씩 벌기 시작했을 때, 1억이 넘어갔을 때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앞에 얘기했던 5가지 요소 중에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트래픽. 그러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알고 있는 방법이 저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트래픽이죠. 트래픽은 학력처럼 엄청 어릴 때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가게처럼 투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늦지도 않고 지금이 제일 좋아요. 왜? 페이스북 페이지 트래픽 기반으로 진짜 몇천억 단위 회사가 된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래 페이스북 페이지도요, 어떤 이미지였냐면 유튜브랑 비슷한 시장이었어요. 트래픽 기반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진화하기 시작하더라고. 인터넷 웹사이트 마찬가지죠. 무신사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카페 출신의 유니콘들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커뮤니티 기반의 유니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수천억 회사가 됐죠. 오늘의 집도요, 페이스북 페이지부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도 지금 트래픽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죠. 여기서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유튜브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시작한다면. 그러려면은 무슨 거리 만들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동네 다 망했는데, 상권 다 망했는데 누가 진짜 엄청 부자인 얼굴도 모르는 누가 해가지고 누구누구 거리 만들었다고. 그래서 곱창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막 이런 거 쫙 해가지고 거기 트래픽 살려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고. 아니면 지자체랑 힘을 합쳐가지고 트래픽을 만들고, 아니면 공장을 유치해와가지고 시장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일자리 유치해서 트래픽 만들고. 저 같은 개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트래픽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유튜브로, 인스타로, 블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만 가지고 맛이 가는 거예요. 학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트래픽이고 학력이고 그런 겁니다. 지금 하세요. 여러분 트래픽을 만약에 딱 1라운드가 잘 안 됐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얼른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자, 이걸 보세요. 제 채널에 여기에 보면 1강부터 4강이 있어요. 1강부터 4강을 그냥 꼭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 뭘까요? 저는 이거를 꼭 꼽고 싶어요.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바로 실수라는 친구죠. 근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너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니?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2가지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 2가지가 다른 사람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어른들은 너무 뒤죽박죽이야. 자기 맘대로 말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2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수라는 게 2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한 가지 타입의 한 측면이 있어요. 실수의 한 가지 측면은 이거예요. 방심, 교만, 권태, 익숙함,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하나는 초보, 낯섦, 첫 경험, 미숙,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죠? 이 2가지가 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가지 용어로 저에게 조언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거를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A타입이라고 할게요. 이걸 B타입이라고 할 거예요. A타입의 실수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A타입의 실수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디테일을 살리는 거예요. 디테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프로젝트당 한 단위의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의 양을 줄여야 돼. 그래야지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권태하지 않고 익숙하더라도 다른 눈으로, 디테일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B타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B타입을 벗어나는 방법. B타입을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전거에서 내가 넘어졌어. 그럼 B타입의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전거 이쪽으로 넘어질 때 핸들 일로 꺾어야 되는데, 이거를 익숙해지려면 이거는 일의 양, 그러니까 경험의 양이죠. 회사니까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험의 양을 늘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방향이 완전 반대인 거야. 하나는 일의 양을 줄여야 되고 하나는 일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일의 양을 줄이지 않고 방심한 나, 교만했던 나, 권태했던 나를 반성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의 양이 그대로인데 그냥 검토라는 과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검토가 추가돼. 어떻게 돼? 이쪽 방향은 일을 줄이는 것이 이걸 줄일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인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에 이거를 또 하게 되는 거야. 검토라는 낯선 작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일의 양을 더 늘려야 된다고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뉴얼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되고 하나하나 실수, 숨 쉬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해야 될 거를 이 방향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더 많아지지. 일의 양 자체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럼 실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돼.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지게 돼. 반대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요? 여기서 두려움이 같이 와. 왜요? 내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면서 경험의 양을 오히려 이쪽 실수일 때, 이쪽 타입의 A타입의 실수일 때 일의 양을 줄여야 되고 B타입의 실수일 땐 일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이 선택한다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B타입의 실수인데 이걸로 가게 되고 A타입의 실수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거 처음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팀장이 내가 일할 기회를 그냥 박탈해버리네. 일의 양을, 나는 이거를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넣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진짜 최악의 팀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대한다고.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일을 줄여야지 디테일을 올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매뉴얼을 추가하라고 하네. 검토 프로세스를 더 넣으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해? 그 팀장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당할 때는, 내가 객체로서 그런 선택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타입의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뇌가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두 개의 다른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A타입의 실수는 우리가 너무 패턴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을 분해해야 돼요. 사람의 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자동화 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데니얼 카너먼의 책을 보면은 시스템 1이 바로 이 자동화뇌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숙고뇌, 시스템 2, 다니엘 카너먼이 얘기하는 시스템 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뇌는 차이가 있어요. 심사숙고형 뇌는 학습을 하는 뇌예요. 자동화 뇌는요, 습관을 하는 뇌예요. 심사숙고의 뇌는요, 느려요. 자동화 뇌는요, 빨라요. 심사숙고의 뇌는요, 원싱밖에 못해요. 자동화 뇌는요, 멀티태스킹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이랬을 때 머릿속에 2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자동화 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9248 곱하기 13은 그때부터 심사숙고의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A타입의 실수는 쉽게 우리가 패턴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고, 이거는 우리의 자동화 뇌에서 발생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심사숙고의 뇌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심사숙고의 뇌는 학습을 하고 느리고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의 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게 맞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 실수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머릿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 처음 뇌는 뭐예요? 심사숙고 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되고 느려지고 원싱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사숙고의 뇌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야 돼요. 패턴화 시키고 습관화 시키고 빠르게 하고 멀티태스킹 하는 거.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 어때요? 운전할 때는 처음에 와, 이걸 백미러도 보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운전 선생님이, 연수 선생님이 옆에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주는 차를 타고 우리가 연습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그거를 할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나중에 자동화 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A와 B, 그죠? 심사숙고형 뇌와 자동화 뇌, 이 두 가지를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팀원들 각각의 역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수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거지.